네. 서브노트는 새로 오신 분, 선생님들은 받으셨죠? 2페이지 보시고요. 서브노트,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네. 전체 페이지 수가, 저는 이게 절반만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빠진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빠진 게 한 두 개? 예, 두 개. 한 두 개 정도 빠져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해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거는 다 이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처음부터 혹시 새로 오신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 부동산 이 공법 처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 작년에 하셨었죠? 예, 하셨었죠?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공법이요. 우리 뭐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예, 수업은 똑같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되는 과목인데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8주 동안 해가지고 8번이죠. 8번 해가지고 이제 또 한 순환을 마칠 거예요. 요번 순환에서는 이제, 매시가 이제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더 보고요. 기출문제를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법은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16문제예요. 16문제. 16문제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40개 가운데 16개를 맞추시면 되죠.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2문제가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12문제가 이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이게 공법 자체를 놓고 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지역적인 것도 좀 나오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세요. 자, 그럼 이제 공법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부동산 공법인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이제 공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 됩니다. 우선 이제 공법이라는 얘기를 먼저 보면은요. 공법은 어떤 거냐? 자, 국가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 공법의 뜻을 보는 거예요.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법을 이제 공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공법이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부동산에 관해서, 자, 부동산에 관해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을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이제 부동산은 뭐냐? 우리 민법에서는 그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어떤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의 재산권, 특히 이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해서 통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개인을 통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법이 공법이다. 근데 그 대상은 부동산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등장하는 법이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의 법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토지에 관해서 개인 행위를 이제 규제한다 그랬는데, 어떤 법이냐? 처음에 배우게 되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해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국계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우리가 줄여서 흔히 국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계법이 토지에 관해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시개발법. 줄여서 우리가 이걸 도계법이라고 합니다. 도계법이라고 하는데, 도계법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관해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서 우리가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정법도 이제 토지에 관해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OX로만 봤던 농지법이라는 게 있죠. 이제 농지를 뭐 소유한다거나 그 지역에 가서 농업 경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이제 농지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농지법도 토지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토지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이 됩니다. 그럼 건축물은 뭐냐? 자,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법이 하나가 있고요.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건축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이 있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는 뭐냐면,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 외에 일반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가운데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제를 하는데, 이 건축법에 비해서 주택법은 규모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해서 이제 규제하는 법이 주택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 관해서 4개의 법을 가지고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게 되고요. 건축물에 관해서 2개의 법률을 가지고 이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40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 한번 이제 볼게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국회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도시개발법에서 6개가 등장하고요. 도정법에서 6개가 나와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고요. 주택법에서 2개가 나오고요. 농지법에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다 합치면 40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몇 개를 맞춰야 되느냐. 자, 국회법에서 보통 8개 정도 맞추시면 돼요. 8개.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5개 맞추실 수 있습니다. 5개. 도정법 조금 어려워하셔가지고 반만 맞추세요. 그래서 3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법도 굉장히 쉬운데 의외로 많이 틀리셔서 틀리는 거 감안해 볼 때 4개 정도 맞추시면 되고요. 주택법은 또 근데 이거는 좀 잘 맞추세요. 그래서 6개 정도 맞추시면 되죠.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 나오는데 하나만 맞추세요. 하나만. 하나는 굉장히 쉽고 하나는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하나만 맞추시면 되는데,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27개 나와요. 27개. 그래서 이거 다 합치시면, 이렇게 합치면 27개를 우리가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숫자는 뭐였어요? 16개만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16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 이제 공부를 끝까지 하다 보면 사실 27개는 맞히신다고요. 27개는 맞히시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7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최소한, 자, 여기서 10개 더 틀려도 합격하는 거죠. 여기서 10개 더 틀려도 합격하는 거예요. 27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 40문제를 공부하는데 나는 한 90점 맞아야 되겠다. 응? 뭐 한 2개 정도만 틀려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만 안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6개의 법률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국회법을 국회법하고, 나머지 국회법 해가지고 한 3시간, 3회 반 정도 이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국회법인데요. 이게 이제 공법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더 볼게요. 공법에 대해서. 자,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법이 이제 공법이라 그랬는데, 이 국가의 구성 행위가, 국가를 구성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앙정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가지예요. 헌법에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놨어요. 우리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토에 관해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해서 국민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라고 하는 이 행정부죠. 행정부 내에서 개인을 규제할 수 있는 그 행위 주체는 누구냐면, 가장 우두머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앞으로 줄여서 그냥 국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국장이다. 자,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여서 지방정부를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 근데 그걸 또 줄여서 지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해서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 자, 그러면 광역은 뭐고 기초는 뭐냐? 자,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자,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별시가 있습니다. 특별시. 자, 그리고요. 광역시도 하나가 있죠. 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가 있습니다.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도. 이걸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특별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나요? 하나 있죠. 하나.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 광역시는 몇 개가 있나요?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인천, 광주, 울산,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광역시가 있고요. 특별자치시도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거는 계획도시죠. 그래서 하나가 있고요. 특별자치도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도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8가지가 있고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초는 뭐가 있느냐? 자, 기초 같은 경우는 특별시 이제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특별시, 제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는 이제 구가 있다는 거죠. 구. 그리고 그럼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느냐? 광역시 밑에는 구하고 군이 있습니다. 구하고 군이 있다. 특별자치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구하고 군.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가 있죠. 인천광역시에 가면 저쪽에 가면 공장 많은데 연수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윤영기를 보냈던 강화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천광역시인데 구가 있고요. 군이 있다는 거죠. 자, 연수구와 광화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광역시에는 기초가 둘입니다. 기초가 2개다. 기초가 2개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자치도 밑에도 제주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자, 도 밑에 뭐가 있죠? 시. 그리고 군. 시하고 군이 있죠.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느냐? 경기도 여기 도니까 경기도 포천시 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해가지고 같은 경기도 내에 자, 이 연천군이 포천시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포천시, 연천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시하고 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걸 왜 했냐면 처음에 나와 있던 이제 여기 국계법이라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좀 이따 볼게. 국토의 계획 및 힘이 넘쳐가지고 막 부러지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행정 체계를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계법에서 말하는 이 국토라는 거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행정 체계를 보는 거예요. 국토가 자, 특별시가 있고요, 광역시가 있고요,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리고 시하고 군 해가지고 지금 제가 밑줄 그은 게 총 6가지죠. 국토를 6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국토를 6가지로. 도는 왜 뺐습니까? 시하고 군을 합치면 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계법에서 말하는 국토가 총 6가지라는 거예요. 6가지.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국토라고 하는 거는 다 6가지입니다. 6가지.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얘를 합쳐서 우리 공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토가 이제 되는 거죠. 합치면 이거 다 합치면 국토가 되는 거니까 이제 국토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지방정부는 다시 광역과 기초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아까 공법을 하다 말았는데요. 그럼 다시 공법으로 돌아가서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국가가 부동산에 관해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법이 이제 공법관계였다라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통제하는 것도 공법관계고요. 또 하나는 자, 국가 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정부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관계, 이 관계도 공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법관계예요. 그리고 또 지방정부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명령하죠. 저 개인 A가 저런 행위 하지 못하게 해 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명령해서 결국 지방정부가 이쪽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통제하는 관계, 이 관계도 공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제 국가가 공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그 위에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보다 좀 높은 힘센 권력이잖아요.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 이건 다 공법 관계로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보면요,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개인을 다이렉트로 바로 찍어 누르거나 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통제하거나 또는 지방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 관계, 이 관계도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이 한마디로 국가와 관련성 있는 법률이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면 이 관계는 공법 관계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살펴본 이제 공법 관계입니다. 자, 이게 공법이고요. 우리 이제 출제도 아까 보면 그래서 부동산 공법 총 이제 6개의 법률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수험을 7개까지 맞추실 수 있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16개만 맞추시도록 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정신건강에. 그래서 근데 12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12개는 맞추라고 이제 주는 문제니까 나머지 아까 난이도 같은 경우 잠깐 얘기했는데 12문제는 40문제 가운데 12문제는 교재 사셨어요? 이거예요. 교재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문제가 손 들고 막 이런 거예요. 답을 뽑아줘. 막 이런 게 이제 12문제가 있어요. 12문제.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시면 안 돼요. 12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문제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가 이제 뭐뭐거나 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오화 조건이었는데 그걸 엔드 조건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생각해보는 문제가 이제 12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운데 반만 맞추셔도 되잖아요. 그럼 둘이 합치면 이제 18문제예요. 근데 이것보다 또 난이도가 또 높은 게 그런 게 이제 또 한 12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거는 그냥 아까 어떤 거였냐면 계산하는 문제, 용적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실 몇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해볼 때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시험 보실 때 계산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또는 이게 수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다 충분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12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4문제가 있죠. 4문제. 이거는 그냥 포기해도 되고, 그쵸? 아예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그냥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하셔도 우리가 최소한 18문제 이상은 맞추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 안에만 들어야 합격시킨다. 이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6개를 맞춰서 합격을 하나, 뭐 90점을 맞춰서 합격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는 방향으로만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오늘 벌써 5월 1일인데, 시험 보시기 전까지, 제 계획은 문제집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집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가는 것도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최소한 3권 반 이상은 풀 거예요. 적정한 페이지 수가 되는 한 3권 반 이상은 이렇게 다 풀 생각입니다. 3권 반. 문제집을 3권 반 이상을 풀었고, 요약도 강의를, 우리가 아마 이제 요약책을 이제 다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거 강의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요약집을 또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16개 이상은 다 맞추세요. 아무리. 그냥 결석만 하지 마세요. 결석만 하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5월부터 시험 전까지 문제집 3권 반 이상은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결석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서브노트 처음 보시면 1페이지 나와 있죠?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그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6개의 법 가운데 처음에 등장하는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줄여서 우리가 국계법이다라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계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뭐냐면 국토가 6가지다. 이거 하나 맞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해서 국토는 총 6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또 뭐냐? 이제 계획이 등장할 거고요. 계획은 미리 말씀드리면 계획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용은 측면은 또 뭐가 있느냐? 이용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머지 또 두 가지가 또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 3개, 2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용에 관해서 두 가지가 이제 뭐 더 붙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국회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회법이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국토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장기간의 플랜을 갖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이건 국토기본법에서 말하는 국토종합계획을 가지고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이따가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국회법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살펴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는 일단 국회법의 내용이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와 군에 관한 기본 계획이 돼요. 말 그대로. 그리고 얘는 도시와 군에 관한 정말 그 기본이 되는 관리 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을 먼저 보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국토에 이제 국토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요 군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지침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됩니다.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된다. 자, 그렇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성을 띌 수가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성이 되고요. 구체성을 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자, 필요시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대상은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수립 대상 지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써보면 특별시가 있고요. 광역시가 있고요.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시가 있고요. 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지만 결국 외우셔야 됩니다. 결국 외우셔야 돼요. 예. 이미 외우신 분은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도시군 관리계획도 요걸 기반으로 요걸 만들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똑같다. 수립 대상 지역은 지금 하는 게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거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울 거냐,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이건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아까 6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도시, 개별적인 도시 안의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도시, 특별시 안에서의 어떤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안에서의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관리 계획,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개별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 인천하고 묶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큰 도로를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 두 개의 도시를 관통하는 어떤 도로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등장하는 계획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의 도시를 묶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계획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광역도시 계획이 등장합니다.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묶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를 묶으면 그 묶었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광역 계획권이라고 해요. 광역 계획권. 여기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도 파주 사이에 버스가 광역 버스, 빨간 버스 다니잖아요. 근데 광역 버스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거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묶었는데 그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해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묶으면 광역이 됩니다. 광역.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계획이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여기서 서울역을 나간다라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 파주를 묶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와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 파주시죠, 여기가.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파주시를 묶는 계획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획의 크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광역도시 계획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놓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두 번째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계획, 도시와 도시를 묶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계획,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형, 둘째, 막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 말 들어야 되죠. 그래야 집안에 싸움이 없잖아요. 막내도 마찬가지죠. 막내 같은 경우는 둘째 형의 말을 듣고 또 큰형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책에 보면 부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규제가 여기에 이제 적혀 있어야지 만약에 위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상반되는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합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도대체 어떨 때 생기는 거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개 이상의 도시를 아까 묶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2개 이상의 도시를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다.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고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역 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계획. 그래서 지역 간의 계획이다. 지역 간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간 계획인데 이걸 우리가 광역 계획권이다라고 했었죠. 광역 계획권의 계획이다. 광역 계획권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을 이루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한 게 광역도시 계획의 특징이에요. 광역도시 계획은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데 땅콩 모양으로 묶는다. 땅콩 모양으로 묶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 살았는데 신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신림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림동이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수원 쪽으로 빠지려면 남태령이라는 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과천 지역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과천을 경유하는 어떤 도로를 논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과천시예요. 경기도 과천시. 그러면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특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 요 둘 사이에 도로를 논다. 라고 하려면 일단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요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놓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특별시를 이제 연결하는 이런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지역을 이렇게 묶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도시를 땅콩 모양으로 묶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획은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지금 국기법을 하고 있는데 국토는 6개고 계획은 뭐냐? 이 국토종합계획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국토기본법에서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쓴 거고요. 지금 국기법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해서 총 3가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3가지 계획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3가지 계획에 대해서. 자, 3가지 계획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런데 요거를 딱 묶어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렇게 보면 요거 2가지를 묶어서 공통 글자가 있죠. 뭐라고 하냐면 여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면 공통 글자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지금 도시군 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자,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럼 이용을 볼게요.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이란 국토에 대해서 국토를 이렇게 이용하겠다.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놔서 또는 다리를 놓아서 뭐 이렇게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공사하는 이용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용은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하냐면 계획 가운데 가장 구체성을 띈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이용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토지에 관해서 이용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용. 토지에 관해서 이제 이용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용은 아까 이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이용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게 토지의 사적 절차에 대한 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자,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크게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개발 행위라고 하고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거 내 땅이니까 나 이 지역에 나 집 지을래. 또는 내 땅이니까 요 왕래를 편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개인적인 도로를 개설할래라고 하는 게 이게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역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공원 만들겠습니다. 뭐 어떤 거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공적 절차를 이제 그 토지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개발행위.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배울 건데요. 지금은 다 모르셔도 돼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미 이 순환을 이제 한 2번 정도 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맞아, 저런 거 있었어. 아마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다 모르셔도 돼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자, 순서, 이제 진행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나 사인인데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이제 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땅 파고 공사합니다. 공사한 다음에 완성된 건축물이나 어떤 뭐 구조물 같은 것들이 온전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공이라고 합니다. 준공. 그래서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돼요. 개발 계획, 허가, 준공이라고 하는 4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게 개발 행위다. 이 개발 행위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었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공원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커서 한꺼번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요. 이렇게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쪽을 나누어서 여기는 1단계 3년 내에 시행하고요. 이쪽은 3년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단계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서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이 필요한 거죠.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 자체에 대해서 또 허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속성은 허가지만 허가라는 말 대신에 이쪽에 사적 절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인가. 자, 인가를 하게 되고요. 계획 자체를 인가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구조물이 들어가요. 구조물에 땅을 파고 구조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됐건 어떤 뭐 공원이 됐건 뭐 어떤 그 개발행위 자체가 온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준공 검사를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준공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개발행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우리 아까 여기 플러스 2가 있다 그랬는데 이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맞아야 돼요. 둘 다. 비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례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많기 때문에 이쪽에 균형의 무게추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자, 앞으로 배우게 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지역에 이미, 자, 꽉 찼다. 뭐 기반시설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 당신 개발하지 마시오. 사적으로 개발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었죠. 그러니까 토지에 사적 이용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은 이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도로나 뭐 공원이나 하수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다. 만약에 네가 들어와서 이 지역 개발해서 이익 챙겨 먹을 수가 있는데 챙겨 먹으려면 도로 깔고 또는 하수시설 설치하고 그거 다 부담하고 들어와서 개발시켜서 이익 챙겨가시오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다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이용과 관계에 있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죠.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거는 개발행위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물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이것도 다 법에서는 허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이제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가깝다라고 해서 위치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토의 계획은 세 가지였고 이용은 뭐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국회법에서 추구하는 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2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거기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등이 이거예요. 등에 해당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가지가 더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게 국회법의 이제 체계를 보고 있는 건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계획이 세 가지고 이용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사적으로 더 붙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국토를 계획하고 국토를 이용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토를 나눠줄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토를 나누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국토를 나누는 행위가 뭐냐? 자, 이 도시군 우리가 계획을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이제 계획 자체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출발을 해서 토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해서 토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이 있어요. 자, 맞죠? 용도 지역.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해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것들, 뭐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외울 때는 용용용 기도지라고 외우시는데
용역용 기도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이제 탄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탄생된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용도 지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는 용도 지구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출처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과 기반시설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용도 지역은 뭐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용도 지역은 자, 토지를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는 걸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요. 자, 그리고 토지에 가해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 위에 이게 내 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내가 여기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짓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나는 높이는 싫은데 이렇게 옆으로 코엑스처럼, 놀라셨어요? 이렇게 옆은 코엑스처럼 넓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짓거나 건축주 마음인데, 이건 사실 그 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국가 거니까 당신 거지만, 일단 소유권이 당신 거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행위의 제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용도별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 못 짓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 못 짓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자, 어쨌거나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자, 이런 건물 못 지어요.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 못 짓습니다라고 하는 게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이런 높은 건물, 옆으로 퍼진 건물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폐율하고요. 자, 앞으로 배우게 될 건폐율과 이제 용적률을 통해서 그 행위를 제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넓은 건축물,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대지 면적분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해가지고요. 이렇게 전체 대지에서 몇 %를 차지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건폐율의 문제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다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다 아시게 됩니다.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용적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역이다. 이거 이제 교과서적 표현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용도 지구를 볼게요. 용도 지구. 자, 용도 지구는 뭐냐? 지금 용도 지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위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게 땅이 있다면 국가에서 그 땅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하거든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는데, 자,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자,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구. 자, 이걸 우리가 용도 지구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용도 지역부터 하나 볼게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꼭 이렇지는 않은데 대충 이렇다. 우리나라 국토를 딱 보면 크게 도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면 이쪽은 서울이니까 여기 뭐 휴전선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도시 지역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도시 지역이 있죠. 도시 지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지역 이렇게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평야지대니까 농림지역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농림지역.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태백산맥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연산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국토를 딱 봐가지고, 이쪽은 도시니까 도시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시지역으로 딱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쪽은, 특별한 어떤 다른 관리가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뭐, 이쪽은 뭐 이런 쪽의 용도로 쓰고, 이쪽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해서 어떤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만. 이라고 해서 정하는 지역이 이제 관리지역이 있다는 거고요. 평야지대니까 농업을 장려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이쪽은 산지가 많으니 자연환경 보존합시다. 라고 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를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용도지역. 물론 이건 그냥 제가 러프하게 이렇게 그냥 그린 거고, 실제로는 각 지역마다 다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막 혼재가 돼 있는 거죠. 혼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그럼 용도 지구는 뭐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 지역인데 서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명동이 있다는 거예요. 명동 같은 경우는 명동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명동이 이렇게 있는데, 명동은 외국인들도 많고 내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국인도 많으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막 물건 사고 뭐 교환하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업지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상업지구인데, 근데 여기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건물도 많고 건물 다다닥 붙어 있고 막 굉장한데, 불나면 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불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불이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업지구로 이렇게 설정된 지역에 요만큼의 불나면 대피할 수 있게, 또는 불을 얼른 끌 수 있게 방화지구를, 왜 이러지? 자,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업지구와 방화지구가 이렇게 같이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상업지구 위에 상업지구의 크기만큼 똑같이 겹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비껴나가도 상관없고, 상업지구 위에, 자, 명동은 지금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지역이니까 상업지구인데, 그 상업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방화지구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화지구 설정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방화지구가 설정이 되면 방화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지구가 방화지구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기 쉽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화지구가 설정되면, 자, 이쪽 명동의 한쪽 구토기로 이쪽으로 소방도로가 진입할 수 있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화지구가 없다면 여기는 그냥 건물만 다다닥 붙어 있고 사람들은 계속 좁게 다니고 이래서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근데 소방차의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그 소방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명동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기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통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가지고 이 불을 쉽게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관광객, 투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불이 나도 사람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상업지구 위에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하게 되니까 쇼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방화지구 설정으로 인해서 상업지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업지구를 도와준다.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하게 되니까 상업지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구 다시 보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아까 용도지역에 가해진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준다 그랬는데, 이게
용도 지역 안에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가, 그러니까 여기 도시 지역인데 용도 지역 안에 그 위에 뭐 상업 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기 뭐 있죠? 저기 뷔페집에 가면 맨 처음에 먹은 접시 위에 그 다음에 접시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 건데 제일 크게 땅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두 번째로 땅을 나누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접시를 겹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경계선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데 지금 어떤 지구,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용도 지역들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위에 이렇게 같이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의 어떤 우리 지구가 아직 9가지가 있는데, 그 용도 지구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이렇게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제 방화지구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방제지구라는 것도 있는데, 방제지구가 이렇게 같이 겹쳐서, 이 부분에 겹쳐서 설정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겹쳐서 설정돼요. 왜냐하면, 지금 용도 지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구끼리는 겹쳐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적 표현은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인데, 이거를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쓴 거는 교과서적 표현인 거예요. 교과서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 지구는 뭐냐, 기능이 뭐냐, 용도 지역의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용도 지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 지구예요. 그러면 이 용도 지구는 몇 가지가 있느냐? 총 9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까요? 용도 지구는 9가지인데 9가지 뭐가 있죠? 그렇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우리는 이제 타이틀 정도만 기억하셔야 돼요. 경관지구, 자,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렇죠? 방제지구, 그렇죠.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렇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용도지구, 그렇죠? 복합용도지구 해서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9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9가지는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용도 구역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만 더 하고, 한 7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용도 구역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위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에 가해지는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도 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가해지는 행위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라 그래요.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용도 지역 위에 예를 들어서 이 용도 지역 위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위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용도 지역 위에 아까 땅을 나눌 때 용도 지역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접시예요, 그게. 그리고 그 위에 접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용도지구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용도 구역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접시는 이렇게
접시끼리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밑에 접시만 못 겹친다라고 하는 거고 위에 접시들은 겹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구역은 그 용도 지역 위로 올라가는 건데, 자,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인데 종류를 또 기억하셔야 되죠.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리고 5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5가지 한번 해볼게요. 5가지. 자, 5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일단 두 문자 한번 해보면, 아유, 자꾸 풀어지지? 자, 개도, 시, 수, 입 해가지고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렇죠?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개발지행구역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쵸? 이거 원래 그린벨트였어요. 그린벨트는 뭐였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산에다가 지정하는 게 그린벨트였잖아요. 이거는 가서 도시락 까먹으라고 있는 데가 아니라 국방상 목적으로 이제 지정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였어요. 그래서 국방상 목적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였어요? 말 그대로 일정한 도시 안에 도시민들의 그 조시민들에게 식생 양호한 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죠. 그리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뭐예요? 수산자원, 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산자원이 그 등장하는 곳에 공장 짓지 마세요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어요. 해양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는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자, 어떤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죠. 규제를 풀어줘서 높은 건축물,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건축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 도, 시, 수, 입 5가지인데 용도구역에 속해 있다. 용도구역에 속해 있다. 자, 여기를 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반시설이 있죠. 기반시설은 크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나 뭐 하천에 대한 그 하수시설, 도로나 하수나 뭐 상수나 뭐 이런 거죠.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인데 또 공원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반시설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뭐에 의해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어요. 만들어진 도시에 대해서 자, 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정비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개별법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법이 아까 따로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뭐였었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영역성을 부여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특징이 일단 영역성을 부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은 이때 신도시개발법이었죠. 그래서 좀 컸잖아요. 컸는데 도정법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에서 상대적으로 좀 작았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도 크기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쪽하고 좀 크게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일종의 영역성을 부여하는 거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파주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 뭐 어떤 도시가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자, 이 지역에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중학교 하나 들어오고 이 지역에 뭐 고등학교 하나 들어온다. 초중고 다 들어오겠다.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0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마켓이나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뭐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근생.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필요하죠. 근린생활시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제1종하고 제2종 이렇게 했었죠.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 지역에 딱 들어오면 이 지역 내에서 학교 다 다닐 수 있고요. 이 지역 내에서 소비 활동 다 할 수 있고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종의 영역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초중고 다 들어오고 아파트 근생시설 들어온다. 그런
이런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다라고 했었죠. 영역 설정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 빠졌어.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고 이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을 세우고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용용용 기도지를 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다 뭐든지.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용도 지역을 아까 그림으로만 잠깐 봤는데 거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브노트 1페이지예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크게 뭐였었죠? 크게 이제 땅을 국토를 나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도시 지역으로 나누고요. 도시 지역.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지역이었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세 번째는 이제 농림 지역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토를 4개로 쪼갰습니다.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이게 용도지역이었죠. 그래서 도, 관, 농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도, 관, 농자. 자, 도, 관, 농자는 어디다? 용도지역이다. 근데 뭘 기준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4가지를 쪼갠다는 거예요.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 관, 농자를 쪼개게 되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또 4가지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지역은 뭐예요? 주거지역. 그렇죠. 주거지역. 주거지역.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공업지역이죠. 네 번째는 이제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그래서 주상공록 해서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주상공록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주상공록 4가지가 있다. 관리지역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보전관리. 두 번째는 생산관리. 세 번째는 계획관리. 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농림지역은 세부가 없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세부가 없습니다. 이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없다. 자,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거기 보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일반, 그렇죠. 준주거 해가지고 전일준 해가지고 전일준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상업지역은 4가지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해서 중일유군 해서 외우시고요. 전일준, 중일유군. 자, 공업지역은 또 뭐가 있죠? 3가지가 있죠. 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죠. 준공업지역.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일준 해가지고 외우시고. 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죠. 해서 보생자 해서 또 3가지 외우셔야 돼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건폐율 하고 나중에 용적률을 알려면, 자,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용도 지역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지역, 이게 국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가 국가 땅인데 소유권은 일단 A라는 사람,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를 애초에 아무것도 못하게 일단 제한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 자체를 그 지역에 만약에 그 사람이 도시지역에 가고 있다면 도시지역에서 그 어떤 지역인지 이걸 살피고 행위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무조건 부여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땅이 됐건 간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일단 계획을 다 이렇게 체계를 좀 기억하셔야 되죠. 이 체계가, 근데 체계가 뭘로 해서 수립됐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실현됐다. 자,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